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제도들이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금 확대부터 상속법 개정까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출생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아이 키우는 집의 지원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고 들었는데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문턱도 낮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될 걸로 보이고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입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한 7세 미만이었는데 이제 8세 미만까지 한 살 더 늘어나고요. 정부는 이를 매년 확대해서 2030년까지 만 12살까지 이제 확대한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늘어가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거주지에 대한 차등 지급입니다. 네. 그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받는데요.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으로 조금 더 증액되었고요. 나아가서 인구 유출이 심한 특별 지원 지역 40곳은 월 12만 원입니다. 그 외의 인구 감소 지역은 월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지역에 따라 좀 더 다르게 지급한다. 이 점은 정부가 좀 착안한 거는 매우 좀 반가운 소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진입 장벽도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좀 더 완화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한 6천 가구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도 좀 더 이제 확대된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산층 가정이 조금 이 경계선에 걸려서 좀 애매하게 탈락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 포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뭐 이런 점은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긴 하지만 이런 육아 관련 예산은 다른 어떤 복지 예산과 달리 국가의 생존 또 지역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뭐 다른 점을 차지하고서라도 육아에 있어서는 적극 찬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였을 때 줄어드는 월급을 보전해주는 급여, 이 상한액도 내년에 인상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가 있어도 뭐 월급이 줄어들거나 또 회사 눈치를 봐야 되면 잘 못 쓰거든요. 네. 이런 현실적인 점을 좀 바꿔보자 이런 측면에서 나온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월 상한액이 월 22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근무 시간을 줄여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줄어든 시간만큼의 급여 손실을 정부가 더 두텁게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고요. 근로자가 또 이 권리를 행사할 때 현실적으로 좀 걸림돌이 있는 게 사업주가 좀 부담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생기니까 참 뭐 박수만 칠 수 없는 노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책에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법적 제도적으로 좀 신설이 되었는데요. 강화되었죠. 단축 근무자 대신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월 13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만약에 대체 인력을 못 구해서 이제 주변 직원들이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된다면은 그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업무 분담 지원금이 월 최대 60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참 사실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근로자 위주로 또는 육아를 하는 입장 위주로 갔었는데 이면에는 또 사업주의 부담이 있거든요. 이 점을 직시하고 좀 지원책을 강화했다는 게 좀 균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 반가운 정책입니다. 네. 요즘 청년들 목돈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2026년부터 청년 미래적금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크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입니까? 예, 2026년에 신설되는 청년 미래적금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청년 세대가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도 또 목돈을 모으기가 좀 그래도 나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참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권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기본 구조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연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 한도인 50만 원을 저축하면은 거기에 한 달에 한 3만 원 더 해주는 거죠. 네. 6%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그 600만 원을 이제 1년에 납입한다고 하면 한 36만 원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좀 전 말씀 주셨듯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대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네. 대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좀 낮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는 가입 후에 6개월 동안 정부 지원금을 2배, 좀 전에 3만 원 말씀드렸는데 6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이를 두고 뭐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뭐 6개월 동안 3만 원씩 더 주면 18만 원 더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참 박수를 드릴만 한데 네.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방향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3년 만기를 꽉 채우면은 본인이 낸 원금 1,800만 원에 뭐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서 한 2,200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2,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전세를 얻기에는 또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청년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한번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월세 지원도 내년부터 신청 방식이 바뀐다고 하고, 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다고요. 네, 그동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라는 제도 있어 왔는데 한시적으로 되었던 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몰라서 못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이제 2026년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한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변화된다, 이 점이 참 다릅니다. 즉, 이제 소득 여건 중위소득 뭐 60% 이하 이렇게 되는데,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정리되면 언제든 주민센터나 온라인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월 최대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제도가 계속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뭐 예측 가능하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 근속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방에서 참 사람 구하기 힘들다, 네. 이런 참 말씀하고, 또 실컷 일을 시켜서 키워 놓으면은 수도권 가버린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 같은 비수도권에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그만두지 않고 오래 근무하면은 정부가 별도의 금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거고, 네. 앞으로는 이런 이제 경향이 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취업 장려금을 넘어서 헌법이 명시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에 시달린 지역 기업을 돕는 이제 이런 수단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 개발 시대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되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예산 타당성, 뭐 건물을 만들거나 도로를 놓으려고 하면 예산 타당성을 봐야 되는데 다 수도권은 예산 타당성이 있어요. 네. 많이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SOC도 그렇고 각종 정책들이 좀 약했는데 이제는 무게 중심을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이런 정책들은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 지원책은 나오는데 정작 우리 지역 기업들의 채용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기업들의 채용 전망,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들,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 경북인데요. 특히나 경북 북부의 기업가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게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인데 네. 내년 내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밝힌 지역 기업이 36.3%에 불과했습니다. 네. 10곳 중에 6, 7곳은 더 뽑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건비 부담 51.5%였는데요. 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50원으로 확정되면서 만원 시대를 넘어선 인건비를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 현실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소위 지역 낙인 효과라고 이래 분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대구 경북은 보수적이어서 최저시급도 안 준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도 그것보다 더 못 받게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래 오케이 해서 줬다 이래도 형사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 점 때문에 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그런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은 안 맞는 게 중요하고요. 그 참 이런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이 우리 경북, 대구 전체 인상을 좀 안 좋게 하는 것도 있어서 오히려 또 청년들이 떠나고 이런 악순환을 좀 반복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이고요. 한편으로 기업들이 이제 좀 입장을 살펴보면은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책 1순위가 인건비 보조금 확대 62.8%입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임금 이제 격차를 줄여주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요.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 지역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좋은 대우를 해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이런 걸 알리고 네. 잘못된 노동 관행은 엄격히 바로잡아서 이제 그런 근로자들, 청년들의 신뢰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실험도 시작됩니다.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6곳을, 인구 감소 지역 6곳을 이제 선정해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우리 경북 같으면 영양군이 선정이 됐죠. 네네. 영양군은 이제 국비 15만 원, 군비 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현황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좀 평가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도권과 달리 농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은 국가적인 혜택, 인프라나 교육, 의료 모든 점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상해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고요. 네. 그렇지만 좀 이 한계점이나 쟁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국가가 이게 지금 하면서 지역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소멸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계속되었을 때에는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어떤 항구성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지적은 당연히 이제 이것이 현재는 시범 정책이지만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에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국가 재정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일정 정도 부채를 지더라도 어떤 SOC라든지 보육 정책, 복지 정책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 전부 다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때 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결국은 이제 이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세대들의 이제 부담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들은 오히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농촌 지역이 잘 사는 건 좋은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네. 엄격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신공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초 내년도 2026년 착공이 목표였는데 이 예산 문제와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당초 목표는 2026년 착공, 2030년 개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 건너 갔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뭘 하려면 공항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토지에 대한 법적 보상인데요. 그래서 대구시가 토지 보상비와 실시 설계비 명목으로 내년도 첫 예산인 2,795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부 예산안에는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단 한 푼도 없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땅을 살 수도 없고 지금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시작, 2030년도 개항은 물 건너갔다 이래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사업 방식의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네. 당초 민간이 참여하는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려다 실패했고 차선책으로 이제 대구시가 빚을 내서 짓는 공용개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대구시가 요청한 11조 5천억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빚을 땡겨올 데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만 겁니다. 대구시가 10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시설인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을 현재 지자체에 맡겨두고 뭐 기부대 양료를 하라 이렇게 둔 것은 지자체 열악한 상황이나 현재 고금리, 건설 경기 침체 등을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가가 대구를 오히려 대구 경북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책임 방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법적 정치적 해점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데 뭐 이제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법을 좀 개정해서 사업비 부족 부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또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무적 조항, 강제적 조항을 넣어서 이제는 국가 지원을 좀 땡겨오는 이런 게 법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요. 2020년 착공 이제 불발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100년 대계가 미뤄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좀 중대성이 있고 어쩌면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대구 경북 지역을 대우하겠다 했는데 정작 예산은 전부 삭감했단 말씀이에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 경북이 경북 대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법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네. 전문 분야입니다. 2026년부터 상속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로 시작된 상속법 개정론인데요. 이게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어떤 학대를 해도 부모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말 과학 중에 나타나 생전에 보지도 않다가 내가 당신 아들이요 또는 내가 당신 부모요 이렇게 얘기하는 참 뭐랄까요 좀 철면피적인 상황에도 우리 법은 속수무책이었는데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상속인이 피상속인, 그 피상속인이 이제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의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 자식에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남기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 자녀는 상속은커녕 최소한의 몫이라고 주장하던 유류분 일정 부분 무조건 줬어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네. 그거조차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유류분 제도가 또 변화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반드시 상속인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건데 이제 2026년부터는 형제 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삭제됩니다. 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한 형제에게 다 몰아줄 수도 있고 아예 안 주고 제3자에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기존에는 네. 형제 자매가 내 상속분이 100일 있는데 적어도 50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런 이제 사법상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분들에게 다 적용이 소급돼서 했거든요. 네. 이 점도 형제 자매 간에 상속이 있는 분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운전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밤에 잘 안 보이거나 필름이 뜯어져서 말이 많았던 자동차 번호판이 2026년 11월부터 확 바뀐다고 합니다. 품질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다고 하던데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지거나 안 보이게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번호 가림표를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신형 번호판은 좀 특징이 반사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췄을 때 번호판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 나타내는 휘도 기준이 현재보다 무려 6배나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간이나 어두운 야간이나 비 올 때 이럴 때도 6배나 밝게 보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면 함부로 또 범죄를 못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또한 소비자 권리보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은 번호판에 문제가 생겨도 교체 비용을 누가 낼지 좀 애매모호했습니다만은 네. 개정안에는 5년 보증기간이 명시되어서 발급 후 5년 이내에 필름이 들뜨거나 벗겨지는 이러한 하자가 있으면은 제조사나 발급 대행사에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